네, 안녕하세요. 서 작가입니다. 이제 시작 전에 어떤 소년의 눈빛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그 천재 언어학자. 물론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 학교를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가난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 또 몸도 굉장히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요. 이제 그 계엄 사건 이후에 많은 이론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PC주의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전략을 짠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레닌이 그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회를 이해하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제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데올로기는 그 한 사회를 자기가 가진 축적된 무의식에 축적된 그 지식이나 어떤 힘으로 그 한 사회를 이해하는 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그 사회를 이데올로기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하는 여러 층의 사람들을 헤게모니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가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건데, 그런 역할을, 헤게모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키운 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언어학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언어학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주목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재긴 정말 천재인 거예요. 악의 천재인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좋은 쪽으로 머리를 썼더라면 얼마나 이 인류에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타까웠고, 사진을 보다시피 약간 조금 몸이 이상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근데 이제 역시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어린 시절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근데 모든 사실 이 천재나 이 천재 문인들의 문제점들이 가족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이나 변신을 쓴 카프카, 실존주의의 뭐 거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족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거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 한 사람이 삐뚤어지고 그 자식에게 억압을 시킴으로써 한 가정이 와해되고, 또 그 자식들이 가진 어떤 천재성들이 굉장히 악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태어난 곳이 이탈리아 사르디니아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알레스라는 곳인데, 이제 7형제 중 넷째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난한 소작인들이 굉장히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토니오는 알바니아인 이탈리아인이에요. 알바니아 후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이탈리아는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그 왕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역사에서 부르봉 왕가 시절에 그 헌병대를 했을 정도고 대령을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도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지식인이고, 어머니도 여자로서는 글도 좀 읽을 수 있고 소양이 되게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하급 정보 관리로서 일할 때 같은 정치적인 의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어머니가 막 삭바느질하면서 노동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가 같은 정치 의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부르주아적 공무원들에게 당하는 걸 보면서 이 마음속에 굉장히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갈구가 아니라 그 부조리한 계급 사회에 대한 완전 경멸과 증오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가슴에 그게 벌써 박힌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4살 때 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병약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도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진 자들에 대한 이 불만과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본주의가들의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더 나눠주고 이 사람들에게 처우를 해주면 되는데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밀 졸라 자본가의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석방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겠죠, 삶이. 아버지가 이제 버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 보았던 가난에 찌든 어떤 노동자들, 그리고 아버지를 모함하는 그 부르조아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기득권 공무원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지 않으려는 그 사회, 그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개는 못 살아도 자식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은 이제 과외 같은 것도 하고 뭐 학원도 성행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공부시키려는 열의는 세계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르디니아 지역에는 처음 보셨던 그 영상, 지금 나온 영상이 이제 1977년 감독, 타비아니 형제 감독의 이제 빠드레 빠드로네라는 영화래요. 근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이 이미지를 보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눈빛과 그 표정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잘된 영화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르디니아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 부모들이 이제 배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면서도 가난한데 그냥 자식들을 양치게 만드는, 산꼭대기 가서는 양이나 죽어, 평생 양치다가 그냥 죽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도 이제 광부가 있고 농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존권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부르주아가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그 경찰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느끼는 그 억압과 그 다음에 무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자 부르주아가 행하는 그런 정말 폭정 같은 거에 당연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분노가 일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간 대학이 토리노 대학이에요, 그람시가.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은 이제 금속 노조 및 여러 노동자들에게 시위가 굉장히 심했던 곳인 거예요. 이제 그럼으로써 또 친구를 또 사회주의에 굉장히 심취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토리노 대학에서 그리스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법학을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는지를 보면 아셔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법학, 또 언어를 잘 쓴다는 거는, 이 언어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 이야기도 물론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지만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한번 발휘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이미 약간의 구조적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락강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꼭 락강 철학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뭐 지역 장학생이었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교수가 인정해서 굉장히 공부를 더 하라고 했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교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 시험을 보면서 대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비극이죠. 물론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돼서 과연 그 사상을 버리고 전공을 살렸느냐는 뭐 다른 문제, 살렸을까?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사회가 이런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런 급진적이고 무서운 사상에는 또 사타니즘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만나서 좀 윤택한 생활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좀 치유받고 그러면은 되게 전향이랄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회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915년이 이제 무솔리니라고 아주 극단적인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시즘이라고, 그때 당시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게 파시즘이었는데, 이 파시주의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당들의 의회는 진출을 허용했어요. 그 대신 노동운동은 탄압했어요. 자기들 사회에 자기가 이제 나아가자는 국가제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당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당만 인정하는 그 독재 정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시즘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 몇 가지만 얘기하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파시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몇 가지 특징으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독재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 전제 정치예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탁 해서 오로지 우리 정부에게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다음에 군사주의, 그 다음에 반대파를 탄압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급의 자연성에 대한 신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무솔리니, 그리고 권력을 잡은 그 무솔리니의 이제 그 당파는 당연히 높은 계급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또 정말 자유주의하고 너무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큰 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글쎄요, 엘도라도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패러다이즈,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를 홀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없애기 위해서 대항을 했는데 이쪽은 더 큰 뱀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민족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 파시즘은. 그 다음에 사회와 경제에 대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탁 틀어주고, 한마디로 우리 말만 들어. 우리는 계급이 정해져 있는 상위 계급이고 너희는 한마디로 비천한 노예 계급이야. 그러니까 노예 계급은 생각할 수 없어. 독재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래요,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그람시가 분노를 했겠어요. 자신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람시는 이제 자기 딴에는, 물론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더 불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를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람시는 오래 살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시즘이 국가 파시스트 이의 모든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람시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 그람시를 굉장히 무솔리니가 무서워했다 그래요. 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프랑스며 지성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람시가 무솔리니의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내려고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자체도 공산주의에 매료됐으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시인들 중에 공산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지만 그만큼 그때는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 신지식인들에게 파시즘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파드레 파드로네인데, 이 이제 이탈리어를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탈리어를 비슷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프랑스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파드레 파드로네는 글쎄 페흐라고 하거든요. 프랑스는 페흐, 아빠. 근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라는 게 이 성경에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이 아들을 무한정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들을 폭압으로 집어넣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가난한데 강압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라서 우리에게 묶인 이 사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영화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언어학자 가비노 레다의 자전적인 이야기래요. 이제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근데 이제 이 섬에 외로운 양측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강압적이고 절대적이라 이 아이를 거의 무식하게 양치기만 시켜요. 근데 애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또 집이 가난하니까 원치 않는 군인으로 보내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아이가 자신이 배워야 될 걸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준 거는 굉장히 냉혹한 어떤 시선과 폭력. 그래서 이제 영화 이 이미지에는 성경에 원하는 탕자를 원했겠지만, 제가 이제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미지를 분석했을 때, 그렇지만 이 이미지처럼 아버지는 자식의 뒤를 후려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래도 컸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지방 언어를 연구해서 이제 언어학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를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무솔리니가 풀어줬대요.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서 나오는 그 전략이 한 독재자, 정말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파시즘이라는 독재자도 두려워했을 만큼 천재적인 그런 전략가였던 거죠. 언어를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언어는 정말 힘입니다. 아무리 무력가라도 이 언어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언론을 막고 언론을 잡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 프랑스어로 압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그것이 이제 신질서를 가져온다는,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악으로 싸우다가 이제 불쌍하게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요. 결국 그 두 악 속에서 악의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안토니오 그람시. 참 씁쓸하면서도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 악한 사람들 중에도 그냥 그 악한 사람을 따라가는 기생충 같은 악한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을, 기생충을 길러내고 그 기생충들이 사회에 붙어서 그 사회를 붕괴시키는 그 위대한 전략을 짜는 천재인 거예요. 천재. 그러니까 그 사회의 사회를 예측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구조화시켜서 그거를 전략, 그러니까 언어의 정수를 뽑아내는, 정말 무섭죠. 안토니오 그람시. 정말 오늘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면서 영화하고 이렇게 연관지어 보면서 이 소년의 눈이 분노가 아닌, 억압이 아닌, 그 슬픔이 아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전략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저항하고 항거해야 되겠죠. 비록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뿌린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은 글 쓰겠습니다.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네,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